올해 뭐 슈퍼 엘니뇨 주의보 이런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오히려 기온은 덜 더울 수 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온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습기 공급이 많아져서 흔히 표현할 때 뭐 사우나 같다. 습도가 한 30%가 늘었다 그러면 40도에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보통 우리가 1시간에 1도 정도를 몸에서 빼내야 돼요. 우리가 그 온도를 빼내지 못하면 이 온도가 이 안에 쌓여서 우리의 장기를 갖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이 반갑지만은 않죠. 올 여름은 어떨지, 또 다가오는 계절은 어떤 모습일지 대기 연구만 30년 해오신 이분의 지식을 저희가 발견해 보겠습니다. 조천호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 기관에서 30년을 네. 근무를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되게 어려운 이 기후 이슈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는 걸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문과생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예. 오늘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올여름이 어떨지는 걱정되는 뉴스가 나오는 게 엘니뇨. 네. 올해 뭐 슈퍼 엘니뇨 주의보 네, 이런 네.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전 세계 뭐 우리나라부터 해서 전 세계 모든 기관들이 올 여름부터 이제 엘니뇨가 시작이 돼서 겨울에 이제 피크를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엘니뇨라고 하는 게 저 페루 그쪽 앞바다, 그러니까 열대 태평양 동쪽 바다의 이제 온도, 해수면의 온도가 쫙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엘니뇨가 그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최고로 그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예. 슈퍼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2도까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1.3도까지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한 해에 0.2도를 자연이 더 올려버린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만큼 더 이제 극단적인 날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슈퍼 엘니뇨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온난화에다가 자연이 또 거기에다 온도를 더 높여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되게 더워서 힘들었잖아요. 네. 올해는 더 힘들게 너무 자명한? 아니죠. 여름철에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 영향 자체가 작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제 날씨가 어땠는가를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수증기 공급이 많아져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경향은 있어요. 비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내리다 보면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겠죠. 햇빛을 잘 막아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온은 덜 더울 수 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더위는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무자가 물이거든요. 습기. 이게 습기가 이게 많게 되면 우리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더위는 상당히 심할 거다. 온도 자체는 그렇게 엘니뇨가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예년을 따지게 보면 온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습기 공급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기사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여름 폭염, 집중호우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약간 좀 박사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온도는 낮아질지언정 습도가 높아지면서 좀 더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폭염은 뭐 그닥 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만약에 엘니뇨가 제대로 발달을 한다라고 하면 여름에 열대야는 심해진다라는 소리죠. 열대야라고 하는 거, 밤은 햇빛이 비쳐갖고 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수분이 얼마나 많냐가 또 결정을 하거든요. 이 수증기가 열을 잡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된다는 건 그만큼 밤에 열을 많이 잡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밤에 더 괴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은 해볼 수는 있겠죠. 흔히 표현할 때 뭐 사우나 같다. 뭐 밖에 딱 나가면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약간 이런 날씨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폭염을 보게 될 때 온도만 봐야 되는 게 습도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도 이상에서 습도가 10%씩 올라간다. 10%마다 온도가 한 2, 3도씩 거기다 더 더해줘야 돼요. 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습도가 이게 한 40%였던 게 한 30%가 늘었다. 그러면 이게 30도가 아니라 이건 40도에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아. 피부에서 이 땀이 증발을 해야죠. 우리가 이게 살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네. 땀이 증발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음. 몸은 상당히 괴로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35도에서 습도가 거의 100% 가까우면 그런 데서는 사람이 한 대여섯 시간밖에 살 수가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배출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온도는 이론적인 온도야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렇게 남아시아 쪽에서 순간적이지만 그런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습도가 많이 높다. 네. 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랑 연결하면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보통 우리가 1시간에 1도 정도를 몸에서 빼내야 돼요. 우리가 그 어. 온도를 빼내지를 못하면 이 온도가 이 안에 쌓여서 우리의 장기를 다 파열시켜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을 빼내는 거에 있어 물론 피부로 그냥 직접적으로 열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예. 날씨가 덥게 되면 땀을 흘려 갖고 빼내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열을 빼내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습도가 높게 되면 땀이 증발을 안 하잖아요. 이게 액체가 기체가 돼야지 열을 몸에서 빼내는데 네. 이 액체가 기체가 안 되니까 열을 갖다 못 빼내서 우리의 장기 손상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부터 그러한 이제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런 폭염의 이제 사망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 65세 이상의 가난한 노인분들이 이런 이제 쪽방 같은 데서 고립된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지적인 집중호우 있잖아요. 네. 엘니뇨가 그런 거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렇죠. 대체로 이제 엘니뇨가 잘 발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증기 공급이 잘 돼 갖고 강수량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 강수량의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엘니뇨도 엘니뇨지만 우리가 이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1도 올라가게 되면 수증기가 한 7% 정도 늘어나요, 공기 네. 중에. 수증기가 그만큼 공기 중에 많다? 그건 하늘에 그만큼 더 구름이 많아질 수 있다. 구름이 많아졌으니까 비를 더욱더 많이 내린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강수량이 지난 100여 년 동안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수는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를 하냐. 봄철 건조할 때는 훨씬 건조하고 여름철 비가 내릴 때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봄철에 이 가뭄, 그다음에 여름철에 이 폭우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이 가뭄하고 폭우는 전혀 정반대 현상인데 맞아요. 이게 같이 이제 일어나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고 실제로 그런 날들이 여름철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 강수량도 엘니뇨 때 일어났거든요. 최저 강수량. 그러니까 이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엘니뇨 때 강수량이 다 늘어나는데 최저 강수량 때 엘니뇨 때 일어났다. 이거는 그만큼 이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중간을 가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건데 어찌됐든 이 극과 극을 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작년 여름에 뉴스나 이런 거 다시 네. 봤더니 서울의 열대야가 네. 46일. 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908년 이후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1년에 한 7일 정도 일어났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7일 정도 그렇게 일어났었는데 네. 그게 한 해에 46일이나 열대야가 일어났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2025년도에 46일이었고요. 2024년도 에는 39일이었거든요. 네. 2024년도가 순위 2위예요. 46일이라고 하는 거는 1908년 이후에 최고로 많이 일어났었던 해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이 갱신되는 것도 우리 관측 이래 최초에 있었던 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열대야가 39일, 그 다음에 이제 46일. 올해는 더 아마
그거는 네. 우리가 이제 자연의 변동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한 해에 특별한 거를 갖고 와 이건 기후 변화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추세를 봤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그거를 갱신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못해도 분명한 거는 계속 추세는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평균 7일이었는데 이제 이미 4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7일 열대하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일주를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그 지난 4월에요. 네. 여름 같았던 날씨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뭐 동두천 같은 경우는 네. 30도가 넘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어머 벌써 이러면 어떡해.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이거 진짜 올 폭염의 전조 증상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우리나라 봄철은 그 겨울에 그 찬 기운하고 여름철에 그 따뜻한 기운하고 이게 막 섞여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원래 좀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이런 식인데 네. 근데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갖다가 이제 대기 중에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옆에 진자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충격을 주면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충격을 주게 되니까 추운 이 찬 기운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이 남쪽에 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게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위와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막 이게 널뛰기가 좀 심해지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덥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그게 현상인 거죠. 원래는 봄철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건데 그 폭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봄, 가을이 사라지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계절이 있지만은 여름이랑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느낌.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름은 한 20일이 늘어났어요. 겨울은 22일이 줄었고요. 아 그래요? 따뜻해졌으니까 겨울은 줄었겠죠. 그런데 봄은 6일이 늘어났어요. 가을은 4일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봄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느낄까? 그거는 봄이 1940년대 이전보다 17일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봄철이 아니었던 때가 이제 봄이 되는 거고요. 네네. 예전에 봄이었던 때가 여름이 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봄에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게 이게 워낙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뭐 겨울이었다가 막 여름이었다가 막 봄철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여름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 봄의 길이는 늘어났는데 봄의 성격이 달라져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봄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봄의 성격이 달라졌다. 봄의 성격이 달라졌다. 그거를 조금 더 기후 파국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지금 않을 수도 이대로 있겠다. 가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이 예. 2050년 되면 돌파한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제 2도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회복의 불가능성이 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 그거 보면은 처음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정말 동네가 막 바다처럼 변하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폭우라고 하는 이 홍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방제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예측해서 전파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폭우 같은 경우는 금방 회복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근데 오히려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범위하게 일어나잖아요. 가뭄으로다가 우리가 뭐 폭염으로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이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일어나는 이 가뭄이 훨씬 더 이 기후변화 입장에서는 더 무섭다. 굉장히 이건 회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뭄을 더 무섭다라고 보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식량 위기로 바로 그쵸. 직결되는 거죠. 결국 그거는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 식량 위기에 조금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우리 영토 안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과연 그렇게 넘치도록 계속 식량을 생산할까? 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들이 먼저 먹고 남는 걸 수출하겠죠.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이 지구상에서 자기도 모자라는데 수출을 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덥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도 우리가 뭐 설마 식량이 없겠어? 그런데 그건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하면 아주 멋진 차, 뭐 화려한 휴대폰, 그다음에 정교한 반도체 이런 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우리가 사는데 먹거리는 부족하다라고 부족하게 먹고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명의 기반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다. 이런 거는 특히 우리처럼 자급률이 떨어지는 나라는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기후 위기의 타격을 우리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토 자체 안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영토적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다변화된 이러한 어떤 식량의 공급망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 기후변화 시대에 굉장히 큰 과제로다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사님, 근데 우리 식량 위기가 좀 잘 와닿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쌀이 주식인데 쌀이 남아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쌀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지금 먹고. 고기도 먹고, 어떻게 오만 빵도 많이 먹고, 예. 국수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해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곡물 자급률이 지금 20%밖에 지금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이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고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먹게 되었고요. 곡물로 먹다가 이거를 고기로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약 그 효율이 1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물로다가 한 10사람을 먹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고기로다가 한 사람밖에 못 먹인다는 소리거든요. 그 가축이 곡식을 먹고 이제 자라는 거니까요. 그 이제 육식을 많이 하는 이것도 지구적인 이런 입장에서 이 식량의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불도 굉장히 더 예. 무서워졌어요, 옛날보다. 예. 그렇죠. 뭐 산불이 훨씬 나기 쉽고 예. 한번 놔도 안 꺼지고 예. 이것도 다 뭐 기후 변화 때문에. 한 달 동안 인간이 배출한 그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면이 받는 열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네.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 있죠. 네. 그거 720W짜리 뭐 전자레인지 그런 거를 1시간 돌리는 열이에요. 그거 한 15분, 20분만 돌리고 열어도 엄청난데. 엄청나죠. 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오고 있다라고 하면 한 달 내내 네. 그냥 바싹 마르겠죠, 이 땅이. 음. 근데 그게 토양만 바싹 마르나요? 거기에 위에 있었던 낙엽도 바싹 마르고 나무도 바싹 마르고 바싹 말랐다. 그러니까 뭔가 불티라도 하나 거기 튀었다 하면은 그 산불이 훨씬 더 잘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산불이 확산되는 것도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상승을 해서 그게 건조화가 너무 심해져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산불이 예전에 어떤 양상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양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토양 자체 그 수분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보면 우리 이제 폭염 때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뭐 쪽방촌 노인분들 아니면 야외 노동자, 배달 기사분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한다라는 게 이제 정의의 문제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만의 이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이 기후변화가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이, 열대나 아열대는 원래 이제 여름이었던 지역이니까 네. 자연의 변동폭이 워낙 작고 그런 데는 기후변화 시그널이 굉장히 크고, 그런 데서는
그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강수량이 변하고 온도가 변한다. 그러면 식량 생산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열대, 아열대 이 지역들은 그 식량 생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 폭염으로 인한 이 고통들로다 굉장히 이미 살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막 진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쪽에 부유한 나라들을 보게 되게 되면 소득 감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열대나 아열대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심지어는 뭐 카나다, 러시아, 북유럽 같은 데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봐요. 기후변화 때문에. 추운 나라가 따뜻해졌잖아요. 예. 야외 노동 시간도 길어지고 농사가 안 되는 곳에 농사도 잘 그러니까 돼서 더 살기 좋아진.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위기를 일으킨 거는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이 북쪽에 이제 부유한 나라들인데 엉뚱하게 피해는 좀 배출하고 별 상관없는 열대, 아열대에 있는 이런 국가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피해 전면에 서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게 정의의 문제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단어 대신에 기후 파국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제 이 파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잖아요. 이거 뭐 끝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쓴 용어는 아니고요. 네. 영국의 그 가디언지가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우리는 지구 가열을 쓰겠다. 기후 변화 원래 있는 건데 네. 여기 위험을 느낄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이거를 기후 위기, 기후 뭐 붕괴, 어떤 그 위험성을 강조한 용어를 사용을 하자. 그렇게 가디언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박사님도 그러니까 이 단어에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감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쓴 단어입니다. 예. 근데 파국이라는 거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온갖 자연재난, 감염병, 전쟁에서 뭐 사람들 많이 죽어 나갈 때는 수백만 명씩도 막 쓸려 죽어 나갔었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큰 위험이라고 해도 다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거든요. 인류 전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근데 이제 기후 변화는 어떤 임계선을 넘게 되게 되면 다시는 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회복의 불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붕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선을 넘으면 이제 불가능이다, 회복 불가능이다 그렇죠. 회복 말씀하셨는데 불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 여기에 거의 다 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죠. 농업을 시작하면서 신석기가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지난 10,000년 동안에는 기온의 그 폭이 떨어져봤자 0.5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올라가봤자 0.5도 올라갔다 다시 회복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범위 안에서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1.3도까지 지금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1.5도나 이제 2도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게 제자리로 이제 돌아올 수가 없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000년 동안에 그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 거기에서만 이게 농업이 가능했던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 조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 그런 새로운 기후 환경 조건에 들어갔었을 때는 과연 인간이 거기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년 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번 세기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2도. 네. 우리 인류는 그러한 조건에서 지난 100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새로운 기후 환경 조건에 이제 진입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멸종할런지 지속 가능할런지 이제 의문이고 기후 과학자들은 거기서는 지금과는 워낙 이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 80억을 먹여 살리는 이 농업이 과연 가능할까? 거기에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사는 세상은 나는 어떻게 좀 살 것 같은데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쩌나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사는 세대에서부터 쉽지 지금 않을 수도 이대로 있겠다. 가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이 예. 2050년 되면 돌파한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지금 인도랑 중국 이런 데는 사실 에어컨의 사용 인구가 우리만큼 뭐 되진 않잖아요. 만약에 그 많은 인구들이 에어컨을 그렇게 다 쓰면 지구가 정말 또 온도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에
폭염으로 죽는 사람보다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은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인도, 무슨 뭐 중국 이런 뭐 동남아 이런 뭐 열대 지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대 지방도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품이 된 이러한 세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전력이 지금 10%를 쓰고 있는데 냉방용으로 30%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좀 잘 이거를 우리가 구축만 하면은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그 재생에너지 전환과 잘 물리면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들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네요, 그렇죠? 그쵸. 예. 제가 솔직한 얘기 진짜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기후 파국,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정말 인류가 이 기후 파국을 면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절반 이상을 줄이라고 하는 중간 목표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4%를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전혀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돈을 안 쓰고 있냐? 전 세계적으로 약 2% 정도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 1.5% 정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2%를 쓰고 있으니까 현재 투입되는 돈의 2배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코 우리 인류는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어갖고 기후위기를 못 막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유엔에서 나오는 IPCC 보고서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이 세상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위기에 끌려갈 가능성은 있을런지 몰라도 결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 박사님 만나 뵈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그래도 희망이 좀 생기는데요, 공포보다는? 그쵸.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 도약했던 게 또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기다. 위기니까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해서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는 게 또한 인간의 역사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멋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